어차피 아버님도 안 계신데 솔직히 더 모시고 살 순 없잖아요. 치매라도 걸려서 엉뚱한데 재산 다 날리기 전에 당장 요양원부터 알아보세요. 영민 씨, 이게 우리 재산 안전하게 정리할 마지막 기회라고요. 저희가 요양원에 보내려 한다고 그렇게 잔인하게 복수하실 거라면 차라리 그 통장, 그 땅 문서라도 보여주시지 그랬어요? 그럼 저희가 어머니께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최형미입니다. 올해 75살 되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길었던 시간은 아마도 몇 달 전. 큰아들 영민이네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그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 짧은 시간이 제 삶 전체를 뒤흔들어 놓았지요. 그리고 지금 저는 서울 광진구의 가장 최고급 실버타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은 평화롭고 제 전용 스위트룸은 햇빛이 가득합니다. 아침마다 신선한 과일 주스가 나오고 제가 원하면 의사가 곧바로 제 방으로 옵니다. 공기는 늘 깨끗하고 복도에서는 은은한 꽃향기가 납니다. 하지만 이 모든 평화와 우아함 속에서도 저는 그날 들었던 차가운 한마디를 잊을 수 없습니다. 제 영혼의 깊은 흉터를 남긴 그 마르려. 어머님, 쿰쿰한 냄새 나니까 당분간은 방문을 자제해 주세요. 며느리 혜선이가 저에게 건넨 말이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손에 새로 산 듯한 유리 디퓨저를 만지작거리면서 마치 제가 아닌 공중에 대고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목소리는 화나지도 짜증 섞이지도 않았습니다. 세탁이 덜 됐으니 이 옷은 입지 말라고 하듯 너무나 건조하고 이성적이었습니다. 저를 문제를 가진 존재로 규정하는 방식이었지요. 쿰쿰한 냄새. 제 75년의 삶 전체가 그 세 글자에 의해 모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그날도 아침 일찍 일어나 깨끗하게 씻고 가장 단정한 옷을 입고 갔었습니다. 손주들이 좋아하는 떡과 반찬을 직접 만들고 며느리가 힘들어할까봐 용돈 봉투도 두툼하게 챙겨서 말입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말 한마디는 제가 준비했던 모든 따뜻한 마음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제 몸에서 냄새가 난다니. 이 몸이 어떤 몸인데. 이 몸은 1970년대의 좁은 단칸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잠 한숨 제대로 못 자고 새아이에게 젖을 물렸던 몸입니다. 방앗간을 운영하던 시절에는 무거운 쌀가마니와 깨 포대를 하루에도 수십 번씩 날랐습니다. 한겨울에도 손이 꽁꽁 트도록 냉수에서 빨래를 해야 했고 자식들이 감기에 걸릴까 봐 새벽마다 보일러를 살폈습니다. 제 삶은 오로지 가족을 위한 노동과 헌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 몸에 밴 냄새가 있다면 그것은 평생을 바친 땀과 희생의 냄새일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며 몸이 예전 같지 않아 미처 신경 쓰지 못한 노인의 냄새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저를 이렇게 대놓고 방문을 자제해 달라고 요구할 만큼 모욕적인 일인가요? 심지어 그 말을 듣는 장소가 제 아들의 집인데도 말입니다. 심장이 차갑게 식어가는 와중에도 저는 큰아들 영민이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제 아들, 저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했던 첫째 아들. 저는 영민이의 얼굴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의 표정을 보고 싶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혜선이가 말이 좀 심했지? 라는 눈빛이라도 제게 건네주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영민이는 고개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실 한쪽 구석에 서서 마치 저는 투명 인간인 것처럼 핸드폰 화면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모멸을 당하는 이 상황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는 듯한 비겁하고 잔인한 외면? 그 무관심이 며느리의 독설보다
제 가슴을 더 깊게 찔렀습니다. 어릴 적 영민이는 저를 껴안고 자는 것을 제일 좋아했습니다. 엄마 냄새 맡으면 잠이 솔솔 와요, 라고. 제 목덜미에 코를 박던 아이였습니다. 그런 아들이 이제 와서 어머니의 냄새를 핑계로 제가 쫓겨나는 순간에도 한마디 말도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다니 저는 더 이상 그곳에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하지만 온몸이 떨리는 것을 감추며 일어났습니다. 그래, 알았다. 그럼 나는 이만 가마. 저는 챙겨갔던 떡과 반찬이 담긴 보자기를 그들의 식탁 위에 그대로 두고 문을 나섰습니다. 며느리는 따라 나와 배웅하지 않았고 아들은 여전히 핸드폰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잡기 위해 길가에 섰을 때 제 다리는 너무 떨려서 땅에 주저앉을 것만 같았습니다. 억지로 택시를 타고 문을 닫자마자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소리내어 울지 않으려고 입을 틀어막았지만 눈물은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택시 안에서 저는 제 지난 삶을 돌아봤습니다. 저는 늘 자식들에게 넉넉한 돈을 주어왔습니다. 그들이 힘들다고 할 때마다 제가 가진 비상금을 꺼내 주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엄마라는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가진 돈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일은 더 이상 짐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끔찍하고 명백한 확신이 되어 저를 덮쳤습니다. 냄새는 그저 좋은 핑계였을 뿐입니다. 그들은 제가 더 이상 그들의 안락하고 깨끗한 삶에 어울리지 않는 오래되고 쿰쿰한 짐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언제든 버려도 좋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제가 돈을 주는 동안에는 존경받는 어머니였지만 돈을 주지 않거나 그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방해가 되는 순간 저는 냄새나는 노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자 제 안에서는 차갑고 단단한 결심이 솟아올랐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너희들을 키웠건만 돌아온 것이 고작 이런 모욕이더냐. 그래, 너희들이 나를 폐기물 취급했으니 이제 내가 너희들의 모든 기대를 폐기해주겠다. 저는 더 이상 그들에게 매달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가 아들들에게 매달 용돈을 붙여주었던 이유는 나중에 제가 힘들 때 기대 언덕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마지막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이미 며느리의 쿰쿰한 냄새라는 말 한마디로 완전히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날 저는 곧바로 오랫동안 알고 지낸 부동산 중개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저는 이 최고급 실버타운의 입주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입주 보증금만 2억이 넘고 매달 관리비가 300만 원에 달하는 곳. 그들 아들 며느리 누구도 쉽게 상상하지 못할 만큼 화려하고 품격 있는 곳이었습니다. 어쩌다 평범했던 75세의 최형미 할머니가 이런 최고급 실버타운에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제가 이토록 처절한 배신감을 느끼면서도 결국 이런 통쾌한 반전을 준비할 수 있었을까요? 이야기는 제가 23, 한 평짜리 단칸방에서 시작하여 아무도 모르게 100억의 재산을 일구고 마침내 자식들에게 통쾌한 복수를 선언하기까지의 비밀스러운 과정입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1973년으로 가봅니다. 그때 제 나이는 23. 남편과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새댁이었지요. 신혼집이라고 얻은 곳은 서울 변두리의 단칸방이었습니다. 크기가 딱 한 평이었습니다. 정말 사람 한 명이 겨우 누울 수 있는 공간이었죠. 가재도구는 물론이고 부엌도 따로 없어서 방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했어요. 밥도 방에서,
잠도 방에서. 겨울에는 벽에 핀 시커먼 곰팡이 냄새가 방 전체를 채웠습니다. 저는 그 곰팡이 냄새가 가난한 제 삶의 냄새인 줄 알고 묵묵히 견뎠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며느리가 말한 쿰쿰한 냄새의 시작이었을까요? 저희는 지독하게 가난했습니다. 남편은 날품팔이 막노동을 나갔고 들어오는 돈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저는 삭바느질을 밤새 했고 낮에는 남는 시간에 파출부 일까지 했습니다. 마치 제 몸이 두 개인 것처럼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오직 생존을 위해서였습니다. 내일 아침 아이들 밥상을 어떻게 차릴까 하는 고민이 늘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첫째와 둘째는 쌍둥이, 큰아들 영민이와 둘째 아들 성민이. 쌍둥이를 품에 안고는 정말 몸이 너덜너덜해졌습니다. 가난 속에서 산후조리도 제대로 할 수 없었지요. 하지만 두 아들을 보는 기쁨에 고통 따위는 잊었습니다. 그 뒤로 몇 년 뒤 막내딸 셋까지 태어나 단칸방은 이제 5 식구가 함께 숨쉬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랄수록 가난은 더 무서운 괴물이 되어 매일 저를 따라붙었습니다. 혹여나 아이들이 동네 친구들처럼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자라지는 않을까? 저는 늘 가슴이 미어졌고 매일 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엄마가 미안하다. 그 말이 제 입에 붙어 살았지요. 하지만 제 아이들은 정말 남달리 똑똑했습니다. 가난 속에서도 빛났습니다. 큰아들 영민이는 어려서부터 5등생이었습니다. 머리가 비상하게 좋았죠. 한 번 책을 읽으면 모든 내용을 외우다시피 했습니다. 저는 밥은 굶어도 영민이 학용품이나 책은 최고로 사주려 애썼습니다. 그 아이의 재능을 가난 때문에 꺾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둘째 성민이도 뛰어났습니다. 성민이는 손재주가 좋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고장 난 시계나 라디오를 뚝딱 고쳤습니다. 말은 영민이보다 없었지만 손끝에서 나오는 재능은 정말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영민이는 공부로, 성민이는 기술로. 저는 이 쌍둥이 아들들을 보며 가난해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언젠가 이 지긋지긋한 가난을 반드시 끊어줄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저의 모든 헌신과 희생은 오직 이 세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남편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자신만의 방앗간을 가지고 싶어 했지요. 고소한 곡식 냄새가 나는 작은 가게를 갖는 꿈.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정말 열심히 살았지만 가진 돈이 너무 없었습니다. 아이들의 학비조차 버거웠으니까요. 저는 결국 친정으로 갔습니다. 평생 친정에 폐를 끼치지 않고 살아왔던 저였지만 아이들과 남편의 꿈을 위해 염치불구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친정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말없이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네가 얼마나 힘든지 네 마음 내가 다 안다. 친정어머니도 어려운 형편이었는데 그렇게 친정에서 방앗간 개업 자본금으로 1,500만 원을 대주었습니다. 1970년대 후반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1,500만 원은 지금으로 치면 서울에 꽤 좋은 아파트 한 채 값이나 다름없는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었습니다. 저는 친정어머니께 평생 갚아도 모자랄 큰 빚을 진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성공해야 했습니다. 그 돈으로 남편은 드디어 방앗간을 열었습니다. 형민상회. 아들 영민이와 제 이름에서 한 글자씩 따서 지은 우리 가족의 이름이었습니다. 방앗간은 정말 잘 됐습니다. 남편은 성실했고 저도 밤낮 없이 도왔습니다. 제2의 인생이 시작된 것이었죠. 방앗간 안은 늘 분주했습니다. 쌀을 빻는 기계 소리가 달그락 달그락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가 희망의 노래처럼 들렸습니다. 고소한 참깨 냄새, 따뜻한 쌀가루 냄새, 곡식이 익어가는 냄새. 그 냄새만이 저에게는 진짜 좋은 냄새였습니다. 새벽부터 밤늦도록 하루에 18시간씩 일했지만 힘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단칸방을 벗어나 작은 전셋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아이들은 비로소 따뜻하고 깨끗한 방에서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문득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행복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요. 방앗간이 잘 된다고 해서 제가 평생 행복하고 안전하리라는 보장이 없었습니다. 제 가슴 속에는 20대 초반에 겪은 그 지독한 단칸방의 가난이 흉터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겨울밤 아이들이 추위에 떨던 그 기억. 그것은 저에게 늘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인생은 언제든 뒤집힐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사라질 수 있다. 가족을 믿지 마라. 오직 너만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착하지만 경제관념이 투철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어렸고 이 성공이 언제까지 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오직 저만을 위한 안전장치를 만들어 두기로 했습니다. 그때 제 나이 25. 저는 남편 몰래 아주 작은 금액부터 적금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치밀했습니다. 방앗간의 수입이 매일 들어오면 남편이 셈을 마치기 전에 가장 작은 단위의 지폐 1,000원짜리 몇 장을 꺼냈습니다. 마치 습관처럼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그 돈이 하루 10,000원, 한 달이면 30만 원. 그 돈을 모으고 모아 석 달에 한 번씩 남편이 방앗간에서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몰래 은행에 갔습니다. 통장을 만들 때도 일부러 멀리 떨어진 다른 구의 은행을 선택했습니다. 혹시나 남편의 거래처 사람들과 마주칠까 봐 두려웠습니다. 저는 은행원에게도 이 돈은 남편 몰래 모으는 비상금이다. 아무에게도 알려선 안 된다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그 통장은 제가 가족에게 모든 것을 바치는 와중에도 저 자신을 위해 확보한 비밀스러운 독립 자금이었습니다. 저는 가족을 위해 살았지만 한편으로는 가족에게서 완전히 독립할 준비를 조용히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수십 년 뒤 자식들에게 버림받는 순간에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비밀이었습니다. 그 후로 수십 년간 저는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그리고 방앗간 일꾼으로서 쉴 틈 없이 살았습니다. 모두가 저를 평범하고 희생적인 여자로만 알았지만 제 마음 속에는 아무도 모르는 작은 금고가 있었습니다. 그 금고 속의 숫자가 방앗간의 곡식이 익어가듯
조용히 점점 커져갔습니다. 제 비밀의 씨앗은 조용히 싹을 틔우고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영민이와 성민이는 공부도 잘하고 남에게 뒤처지지 않는 멋진 청년으로 자라났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아이들은 가난을 몰랐습니다. 돈의 소중함보다는 편안함이 익숙해졌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이 아이들이 언젠가 저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저를 무시할 수도 있겠다고. 그 예감이 얼마나 빨리 그리고 얼마나 잔인하게 현실이 될지는 그때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위기는 결국 예상했던 대로 아주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바로 IMF였습니다. 1997년 겨울, 나라 전체가 휘청거리던 그 시기. 저희 방앗간이라고 무사할 리 없었습니다. 곡물 수입 가격은 폭등했고, 사람들은 당장 먹고 살기 힘드니 방앗간에 올 돈이 없었습니다. 거래처들은 줄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가게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밤마다 깊은 한숨을 쉬며 괴로워했습니다. 온 가족이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가 25부터 20년 넘게 아무도 모르게 모아왔던 그 비밀 적금이 비로소 빛을 발할 때가 온 것입니다. 저는 남편에게 걱정 마세요. 제가 모아둔 비상금이 있어요. 라고 말하며 남편이 상상도 못할 금액이 찍힌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남편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이런 돈을? 남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는 그저 당신과 아이들을 믿었지만 만약의 경우도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나를 지키는 보험금이었죠. 라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 돈으로 저희는 방앗간에 밀린 빚을 모두 갚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는 금매로 나온 부동산을 매입하여 다시 일어설 기회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방앗간의 노동으로 번 땀과 희생은 언제든 외부 환경에 의해 무너질 수 있지만 돈이 가진 지식과 돈 그 자체는 저를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방앗간의 위기를 넘기자마자 저는 인생의 방향을 틀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제 몸을 바쳐 노동하는 대신 돈이 돈을 벌게 해야 한다고. 저는 곧바로 서점에 달려가 공인중개사 책을 사 모았습니다. 사람들은 방앗간 일을 하는 아주머니가 무슨 자격증이냐며 비웃었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원래 강한 법입니다. 게다가 저는 단칸방에서 살아남은 지독한 생존력이 있지 않습니까? 방앗간 문을 닫은 밤, 저는 남편과 아이들이 잠든 후에 촛불을 켜고 책을 펼쳤습니다. 법률 용어와 부동산 관련 지식들이 어려웠지만 저는 과거 영민이에게 책을 사주던 그 간절함으로 머릿속에 모든 것을 쑤셔 넣었습니다. 그렇게 꼬박 1년을 악착같이 공부한 끝에 저는 당당하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손에 쥐었습니다. 제 나이 48. 제 인생에서 노동이 아닌 지식으로 얻어낸 첫 번째 성공이었습니다. 자격증을 딴 후 저는 바로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첫 투자는 제게 엄청난 행운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만 해도 허허벌판이었던 수원 근처에 개발 가능성이 높은 땅을 매입했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현금과 대출을 끌어모아 매입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그곳이 신도시 개발 지역으로 확정되면서 땅값은 그야말로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저는 이 첫 투자에서 무려 5억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 5억은 제 25년 비밀 적금과 IMF 위기를 넘긴 돈을 몇 배로 불려준 기적 같은 돈이었습니다. 저는 이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집 금고에 넣어두었습니다. 이 돈이야말로 저를 위한 진정한 안전 자산이었으니까요. 5억 수익 후 저는 투자의 규모를 더욱 키웠습니다. 다음 목표는 남양주 근처의 공장 부지였습니다. 대량으로 부지를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감은 틀리지 않았고 그 부지들도 개발 붐을 타며 조용히 가치를 키워나갔습니다. 저희 가족은 이제 꽤 부유해졌습니다. 남부럽지 않은 좋은 동네로 이사했고 아이들은 비싼 학원과 과외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풍족함 속에서 자란 탓일까요? 아들 둘은 점점 어머니인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방앗간에서 묻혀온 곡식 냄새가 싫다며 은근히 거리를 두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를 어머니가 아닌 그저 뒷바라지하는 사람 정도로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영민이와 성민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할 때가 되자 그들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어머니에게 감사하기보다는 어머니를 돈을 요구하는 존재로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큰아들 영민이가 결혼할 때였습니다. 그는 저에게 집착만을 도와달라며 2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모은 돈을 모두 쏟아부었으니 당연히 해줘야 하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씁쓸했지만 그래도 아들의 결혼이니 웃으며 기꺼이 돈을 내주었습니다. 몇 년 뒤 둘째 성민이도 결혼하면서 똑같이 2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성민이의 요구는 영민이보다 더 당당했습니다. 형한테도 해줬는데 저한테도 당연히 해줘야죠. 저는 총 4억 원을 아들들의 결혼 자금으로 내주었습니다. 제가 평생 땀 흘려번 그리고 목숨 걸고 투자했던 돈이었습니다. 돈을 내주면서도 저는 아들들의 눈빛에서 어머니가 가진 돈이 아직 더 있을 것이다라는 탐욕스러운 기대감을 읽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내 재산을 오픈하면 안 되겠구나. 만약 내가 가진 재산의 진짜 규모를 알게 되는 날엔 이들이 나를 돈 때문에 더 무섭게 대하거나 아니면 돈을 다 빼앗아간 후 나를 버릴 수도 있겠다. 저는 저를 향한 그들의 존경심이 이미 사라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이 저를 보는 눈빛은 이제 오로지 돈이라는 필터로만 걸러지고 있었습니다. 저의 오랜 희생과 헌신이 결국 돈으로만 평가되는 현실에 저는 깊은 허무함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제 남은 재산을 가족에게서 숨겨야 할 가장 중요한 비밀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혹은 조금 낡은 아파트에 살며 자식들에게 용돈을 받는 듯한 가난한 노인의 모습을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뒤로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활용하여 부동산을 사고 팔고 임대하며 제 재산의 규모를 그들 몰래 아주 치밀하게 불려나갔습니다. 이것이 제가 자식들에게 받은 배신감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결국 100억 자산가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발판이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사랑했던 남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와 반평생을 함께했던 제 삶의 가장 큰 기둥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상실감과 슬픔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병수발을 들며 이미 몸과 마음이 쇠약해진 저는 텅 빈 허무함 속에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모습은 정말 평온했습니다. 온화한 미소를 머금은 채 마지막 숨을 거두었지요.
저는 남편의 시신 옆에서 며칠 밤을 꼬박 지새웠습니다. 지난 세월의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단칸방에서 시작했던 가난, 방앗간의 고소한 참깨 냄새, 아이들을 키우며 웃고 울었던 기억들. 이 모든 것이 이제 남편의 차디찬 시신과 함께 멈춘 듯했습니다. 며칠 동안 장례식장에는 수많은 조문객들이 다녀갔습니다. 저는 상주로서 자리를 지키며 정신없이 사람들을 맞이했습니다. 모두가 남편의 덕을 기리며 저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제 마음속은 이미 찢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조문객이 모두 돌아가고 고요함만이 감도는 새벽. 저는 빈소 옆 작은 휴게실에서 잠시 눈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큰아들 영민이와 며느리 혜선이가 나누는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슬픔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저는 피곤한 몸을 일으킬 힘도 없어 그저 조용히 그들의 대화를 엿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네. 아버지까지. 영민이의 목소리에는 슬픔보다는 해방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며느리 혜선이의 차가운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당신은 어머니한테 받은 돈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은 해봤어? 어휴, 집값에 결혼 자금에. 엄청나지. 이제 그만 갚아드려야지. 갚긴 뭘 갚아. 이제 어머니 몸이라도 안 좋아지면 누가 모시겠어. 당연히 우리가 아니야. 그들의 대화는 점점 더 노골적이고 잔인해졌습니다. 그리고 혜선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가장 충격적인 말을 내뱉었습니다. 이제 어머님은 요양원 보내야겠네. 당신 일도 바쁜데 우리가 어떻게 모셔? 어머니 돈도 없으시잖아, 지금. 저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마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시신이 안치된 바로 그 빈소의 벽 너머에서 자식들이 저를 내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방앗간을 위해, 그들의 미래를 위해 제 젊음을 바쳤던 어머니를 가장 슬픈 순간에 가장 비참한 곳으로 보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더 잔인한 것은 그들이 저를 돈이 없는 가난한 노인으로 확신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남편의 영정 앞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눈물 대신 뜨겁고 단단한 분노가 제 심장을 채웠습니다. 내가 이들을 위해 살았구나. 내 희생이 결국 이들에게 더 큰 탐욕과 배신을 가르쳤구나. 저는 그 자리에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참지 않겠다.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가난하고 무력한 어머니가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해주겠다. 제 삶의 다음 막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종결이 아닌 냉정한 복수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부터 저는 자식들에게 철저하게 가난한 노인의 모습을 연기했습니다. 낡은 옷을 고수했고 늘 자식들에게 엄마는 용돈이 부족하단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식들은 그런 저를 보며 역시 엄마는 가진 게 없구나 라며 안심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들의 안심은 저에게는 가장 좋은 방패막이가 되어 주었습니다. 겉으로는 초라한 노인이었지만 제 뒤로는 거대한 자본이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활용하여 부동산 투자를 더욱 과감하게 했습니다. 남양주의 공장 부지 외에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방 도시에 노후 건물들을 매입했습니다. 제가 50대에 벌었던 5억은 저에게 노동이 아닌 지식으로 돈을 버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방법으로 투자 규모를 키우자 자산 증식 속도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2015년에 이르자 저의 부동산 재산은 이미 3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30억 원까지 모으는 데는 제 인생에 60년이 걸렸습니다. 25세부터 60대 초반까지의 세월, 피와 땀, 그리고 비밀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30억 원에서 100억 원까지 재산을 불리는 데는 불과 5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소름 돋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역시 돈이 있어야 돈을 버는 구조구나. 이것이 자본주의의 냉혹한 원리였습니다. 저는 이전까지는 그저 생계를 위해 투자 지식을 활용했지만 이제부터는 복수와 독립을 위해 돈의 메커니즘 자체를 악착같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까지 공부했습니다. 자식들이 저를 무시하고 외면하는 시간들이 저에게는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가장 귀한 공부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70대가 되었을 때 마침내 재산은 1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제가 평생의 희생을 바쳐 지켰던 자식들은 이 사실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들은 저를 그저 며느리에게 냄새난다는 모욕을 당하고 아들에게 외면당하는 무역하고 가난한 75세 노인으로만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저는 그들에게 제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잃게 될지 보여줄 순간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요양원 문제를 꺼냈을 때 저는 이미 모든 상황을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들었던 그 잔인한 대화의 파편들이 이제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큰아들 영민이가 먼저 조심스러운 척하며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요즘 몸이 많이 안 좋으시잖아요.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는 곳을 저희가 알아봤어요. 저는 겉으로는 눈물을 글썽이며 가여운 노인의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 니들 일도 바쁜데 엄마 혼자 여기 있으면 집만 되지. 자식들은 저의 순순한 반응에 내심 안도하는 기색이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가진 것이라곤 남편의 사망보험금 약간과 낡은 아파트 한 채 정도일 것이라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마저도 자신들이 회수해야 할 일종의 가족 부채쯤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요양원 입소일, 저는 짐가방을 챙기는 척하며 몇 벌의 낡은 옷가지와 아무것도 없는 빈 통장만 넣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에게 제가 빈 껍데기임을 확인시켜 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제가 낡은 아파트를 나서기 직전, 저는 이미 모든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제가 신뢰하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특정 행동을 개시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식들이 마련해준 검소한 중형차를 타고 요양원으로 향하는 길에 올랐습니다. 차가 출발한 지 채 30분도 되지 않았을 무렵 큰아들 영민이와 둘째 아들 성민이 그리고 며느리들은 각자의 회사에서 내용증명서 한 통을 받아 보았습니다. 그 편지에는 단 한 문장이 핵심이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상속 재산에 대한 귀하들의 권리를 포기하겠으며 이와 별개로 최형미 여사의 모든 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그들은 이 문서의 의미를 처음에는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가진 게 뭐 있다고? 우리 재산에 대한 권리 포기라니. 어차피 어머니는 돈도 없으신데. 하지만 뒤이어 따라온 변호사의 공식적인 서신에는 숨겨왔던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형미님의 현재 순자산 규모 약 100억 원 이상. 100억이라는 숫자는
그들의 눈동자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평생 자신들의 뒷바라지를 하며 낡은 옷을 입고 용돈을 달라고 하던 가난한 어머니가 갑자기 하늘에서 벼락처럼 떨어진 100억 자산가였다는 사실. 그들이 놓친 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멸시했던 낡은 옷, 그들이 냄새난다고 피했던 어머니의 몸, 그 모든 것이 사실은 100억 원이라는 거대한 금고를 감추기 위한 위장술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영민이와 성민이는 미친 듯이 요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차마 어머니가 재산을 숨겼다니 라고 소리치지 못하고 그저 저에게 달려와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라고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요양원의 창가에서 그들의 탐욕과 혼란이 뒤섞인 일그러진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준비한 지옥은 단순한 돈의 회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탐욕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는 절망감이었습니다. 자식들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요양원으로 보내려 했던 그 무력한 어머니가 사실은 자신들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신과 같았다는 것을. 이보다 더한 지옥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머니에게 효도하는 척만 했더라도, 어머니의 냄새를 참아주는 척만 했더라도, 어머니의 돈을 보지 않고 어머니의 사랑을 원했던 척만 했더라도 100억 원이라는 유산에 막대한 지분을 차지할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은 탐욕을 숨기지 못하고 가장 비열하게 어머니를 대했고 그 대가로 상상할 수 없는 금전적 몰락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눈빛에서 이제 더 이상 무시나 경멸이 아닌 두려움과 후회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 감정이야말로 제가 그들에게 주고자 했던 가장 고통스러운 복수였습니다. 저는 요양원에서 가장 넓고 가장 전망 좋은 방을 차지했습니다. 자식들이 저를 위해 알아본 검소한 방 대신 저는 월 1,000만 원이 넘는 최고급 시설에 가장 럭셔리한 VIP실에 입주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변호사를 통해 남은 모든 재산을 오직 막내딸과 친정어머니 기념재단에 기부하겠다는 최종 의사를 자식들에게 통보했습니다. 자식들은 이제 100억 원이 넘는 어머니의 재산 앞에서 단 한 푼도 상속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버리려 했지만 저는 그들이 100억을 영원히 놓치게 만드는 더 잔인하고 완벽한 방법으로 그들을 삶에서 버렸던 것입니다. 저는 요양원 VIP실에서 한 달을 머물렀습니다. 자식들은 매일같이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저를 냄새나는 노인이라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은 애원과 후회, 그리고 여전히 숨길 수 없는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그들의 말에는 진심이 아닌 100억의 그림자가 드리워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단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분하고 우아한 태도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너희들의 진심은 이미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 내가 들었던 그 대화에 다 담겨 있었다. 제 한마디는 그들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을 것입니다. 한 달 후, 저는 변호사와 함께 요양원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글의 서두에서 말했던 그곳, 서울 광진구의 최고급 실버타운으로 입주했습니다.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 급의 레지던스. 저는 이곳에서 저만의 독립적인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서의 삶은 제가 꿈꿔왔던 해방 그 자체였습니다. 매일 아침 깨끗한 강물을 바라보며 요가를 하고 유기농 식단으로 차려진 아침 식사를 즐겼습니다. 오후에는 실버타운 내의 도서관에서 제가 젊은 시절 가난 때문에 펼쳐보지 못했던 고전들을 읽었습니다. 돈의 노예가 아닌 시간의 주인이 된 삶이었습니다. 제 두 아들 영민이와 성민이는 저를 잃은 후 탐욕이 부른 금전적 몰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재산을 탐하는 과정에서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했고 형제 간의 우애는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들이 나에게서 받은 4억 원의 결혼 자금마저도 결국 부동산 투자 실패와 사업 부도로 탕진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막내딸 셋은 어머니의 모든 재산을 물려받았습니다. 딸은 제게 한 번도 돈을 요구하지 않았던, 마지막까지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었던 유일한 자식이었습니다. 저는 딸에게 재산을 물려주면서도 엄격한 조건을 걸었습니다. 이 돈으로 다른 사람을 도울 것, 특히 친정어머니 기념재단의 운영에 힘쓸 것. 딸은 그 뜻을 받들어 자선재단 운영에 힘썼고 그녀의 삶은 어머니의 지독한 가난을 끊어낸 선한 영향력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실버타운 테라스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실 때마다 생각합니다. 제 인생의 가장 비극적인 순간, 자식들이 저를 요양원으로 보내려 했던 그 배신의 순간이 사실은 저를 노예에서 여왕으로 만들어준 축복이었다는 것을요. 제가 평생 모았던 100억 원이라는 거대한 자산은 단순히 돈을 넘어선 독립선언문이었습니다. 이 돈은 저에게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나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닌 오직 나 최영미로 살 수 있는 자유를 주었습니다. 며느리가 쿰쿰하다고 했던 그 노인의 냄새는 이제 이 고급 실버타운의 향긋한 허브향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제 심장에 새겨진 단칸방의 기억과 탐욕을 경계하는 굳건한 정신은 여전히 제 삶의 뿌리입니다. 저는 지금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직 저 자신만을 위해 우아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삶은 그들에게 받은 모욕에 대한 가장 완벽하고 우아하며 조용했던 복수였습니다. 광진구 최고급 레지던스에서 저는 한강의 푸른 전경을 바라봅니다. 75년의 세월이 결과물이 제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눈부신 햇살이 비단 같은 침구 위로 쏟아지고 저는 우아한 캐시미어 가디건을 걸칩니다. 셰프가 준비한 아침 식사를 저는 천천히 음미합니다. 젊은 시절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기 위해 하루를 굶었던 날들을 되새기면서 이 모든 풍요로움이 1,000원짜리 지폐와 공인중개사 공부의 피냄새로 쌓아 올린 저의 성임을 확인합니다. 저는 이 호화로운 휴식을 누릴 권리가 충분합니다. 오후에는 레지던스 내의 온천 시설에서 따뜻한 물에 몸을 담급니다. 물속에서 저는 두 아들과 며느리의 비열한 대화를 떠올립니다. 그들은 저를 냄새와 짐덩이로 규정했지만 그들의 그 천박한 규정이야말로 저에게 100억을 움켜쥐게 만들고 이 완벽한 독립을 선사한 원동력이었습니다. 저의 복수는 돈의 회수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두 아들에게 인생 최악의 실수를 평생 후회하게 만드는 정신적 고문이었습니다. 영민이는 사업에 실패했고 성민이는 형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가족 간의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을 저는 변호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접했습니다. 그들의 탐욕은 형제에마저 불태웠고 그들은 결국 빈손으로 돌아가 서로를 원망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탐했던 100억은 그들에게 축복이 아닌 파멸의 씨앗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제가 읽는 책은 이제 철학서와 고전들입니다. 저는 인생의 후반기에 비로소
지식 자체의 아름다움을 탐닉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학비를 벌기 위해 삭바느질을 하던 저의 손은 이제 연필을 잡고 새로운 사상을 탐구하며 지적 독립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막내딸 셋은 저의 가장 큰 위안입니다. 그녀는 저희 뜻대로 친정어머니 기념재단을 설립하여 어려운 청년들에게 장학금과 창업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비밀스러운 독립 자금은 마침내 수많은 젊은이들의 떳떳한 독립 자금으로 선순환되고 있습니다. 저의 75년 희생이 결국 의미 있는 결실을 맺었음을 저는 확인합니다. 저희 돈은 단순한 자산이 아닌 가난이라는 굴레를 끊어낸 정의로운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테라스에 앉아 한강 너머로 지는 석양을 바라봅니다. 붉게 물든 하늘은 저의 파란만장했던 삶의 노을과 같습니다. 저는 낡은 결혼 반지를 만집니다. 남편과의 사랑은 진실했지만 그 사랑 위에 가족이라는 시스템이 저를 배신했을 때 저는 저 자신을 지켜야 했습니다. 이제 80대를 바라보는 저의 삶에 남은 것은 완벽한 평화뿐입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저의 모든 시간, 모든 공간, 모든 재산은 오직 저 최영미의 선택으로만 존재합니다. 저는 자식들을 향한 분노를 이미 털어냈습니다. 분노는 불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실행한 경제적 단절이야말로 그 어떤 욕설이나 눈물보다 강력하고 영원한 처벌이었기 때문입니다. 저의 삶은 지독한 가난에서 시작해 헌신적인 희생을 거치고 잔인한 배신을 마주했으며 결국 치밀한 계획과 자본의 힘을 통해 궁극적인 독립을 쟁취한 서사였습니다. 저는 가난과 가족의 탐욕이라는 두 괴물을 모두 물리치고 저만의 왕국을 세운 여왕입니다. 저는 텅 빈 거실을 바라보며 잔잔한 미소를 짓습니다. 저의 삶은 끝이 아니라 비로소 진정한 시작을 알리는 축제의 서막입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 페이지를 덮고 저만의 속도로 저만의 이야기를 써내려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그 어떤 대사나 웅변 없이도 가장 강렬하게 울려 퍼지는 침묵의 승리입니다. 이번 사연도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